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그래서 더 꼭 이야기해야 하는 주제를 가져왔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특히 엄마들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나는 어릴 때 상처가 많았는데, 나는 결핍이 많았는데, 나는 사랑받는 방식도 서툴렀는데, 혹시 내 아이도 나 때문에 그렇게 자라면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결함이 많고 아픈 부분이 많은 사람인데, 내 아이는 적어도 나처럼은 안 컸으면 좋겠는데, 혹시 내 불안과 결핍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 정말 많이 하시죠? 겉으로는 아이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의 상처와 불안이 계속 아이를 통해 흔들리고 있는 상태. 오늘은 바로 이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도 엄마가 되고 나서 느꼈던 게 있어요. 아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상하게 불안도 같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냥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키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하는 말 하나, 표정 하나, 반응 하나가 다 걱정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너무 차갑게 굴었나? 혹시 내가 너무 예민했나? 혹시 오늘 한숨 쉰 걸 아이가 기억하면 어떡하나? 심지어는 내가 힘들었던 어린 시절까지 다 떠올라요. 나는 엄마에게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나는 이런 감정을 견디며 컸는데, 그래서 지금도 힘든데 내 아이는 그러지 않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마음이 너무 커질수록 오히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이런 상태를 단순한 걱정으로만 보지 않아요. 아이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나 자신에게 너무 압도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엄마들이 나는 아이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안의 불안, 내 안의 결핍, 내 안의 상처가 아이를 붙잡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걱정하는데 정작 그 걱정의 중심에는 아이보다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나 같은 사람이라 아이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 말들 속에서 주어는 계속 아이가 아니라 나예요. 그렇게 되면 엄마는 아이를 보지 못하고 아이를 통해 자기 자신만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껴요. 누구보다 헌신하고, 누구보다 많이 챙기고, 누구보다 예민하게 아이를 돌본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이는 숨막혀 해요. 엄마는 사랑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이에게는 부담과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아이들은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엄마 스스로도 잘 모르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아이가 먼저 감지할 때가 있어요. 엄마는 다 너를 위해서야 라고 말하지만 아이는 이상하게 자꾸 죄책감이 들고 숨이 막히고 엄마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이는 자꾸 불안해지고 신체화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분리불안이 심해지기도 하고 과도하게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걸 또 아이의 문제라고만 생각해요. 하지만 정신분석에서는 아이는 부모의 증상이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아이가 보이는 어떤 증상이 사실은 부모가 의식하지 못한 채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엄마의 불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둘째, 요즘 육아에서 너무 강조되는 수용과 공감이 왜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는지. 셋째, 아이를 위해 정말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적절한 결핍과 경계를 견디는 힘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엄마의 불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엄마들이 불안을 느낄 때 그 불안이 너무 진짜 같아서 그대로 믿어버려요. 지금 아이에게 뭔가 더 해줘야 할 것 같고, 지금 아이를 더 챙겨야 할 것 같고,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은 마음. 그런데 감정은 중요하지만 감정이 항상 진실은 아니에요. 특히 불안은 더 그래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통제 욕구,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욕망, 내가 놓치면 안 된다는 강박이 불안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내가 너무 불안해 라고 느끼지만 사실 그 불안은 아이를 향한 관심이 아니라 아이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의 다른 얼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혼자 잘 지내는데도 엄마는 계속 불안해요.
혹시 울지는 않을까? 혹시 적응 못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일찍 보내서 상처받는 건 아닐까? 그래서 자꾸 전화를 하고 자꾸 선생님께 물어보고 집에 와서도 아이를 붙들고 캐묻고 아이의 표정을 분석해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아이의 삶을 엄마의 불안으로 덮고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아이는 점점 자기 감정보다 엄마의 감정부터 살피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엄마가 불안해하니까 내가 힘들어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 이런 식으로 아이는 점점 자기 감각을 잃고 엄마의 시선 속에서만 자기를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내 감정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다고 바로 학원 등록하고, 불안하다고 바로 병원 예약하고, 불안하다고 바로 아이를 붙잡고 가르치고 훈육하지 않는 것. 일단 한 발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밖으로 꺼내서 봐야 해요. 쓰셔야 돼요. 이건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이에요. 일기를 쓰든, 노트에 주절주절 쓰든, 필사를 하든 손으로 뭔가를 써야 해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한지, 오늘 아이의 어떤 행동이 나를 건드렸는지, 내가 진짜 화가 났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아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써보면 사실은 내 피로, 내 억울함, 내 상처, 내 비교심이 올라온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세요. 그냥 감성 취미처럼요. 그런데 반복적인 쓰기는 자기와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해줘요. 머릿속에서는 감정이 나랑 딱 붙어 있어서 그게 진실처럼 느껴지는데 글로 쓰기 시작하면 그 감정을 약간 바깥으로 빼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감정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정신분석의 자유연상도 사실 그런 방식이에요. 말이 안 되는 생각, 두서없는 문장, 부끄러운 마음까지 그냥 흘려보내듯 꺼내는 과정에서 내가 나에게 압도되지 않고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매일 한 줄이라도 써보세요. 잘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쓰는 게 중요해요. 송을 쉬면 더 좋고요. 내 안에 지금 뭐가 휘몰아치고 있는지 그걸 알아차리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수용과 공감의 한계입니다. 요즘 육아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죠. 아이 감정을 읽어줘야 한다, 공감해줘야 한다, 수용해줘야 한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용과 공감이 너무 과도하게 범람할 때예요. 마치 좋은 엄마가 되려면 아이를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이해해주고, 무조건 공감해야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아이의 모든 감정을 다 받아주고, 아이의 모든 요구를 다 품어준다고 해서 아이가 안정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더 큰 요구를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의 욕구라는 건 밑 빠진 독과 비슷해서 채워도 완전히 차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수용하고 공감한다고 해도 아이는 계속 더 원할 수 있어요. 더 받아주길 원하고, 더 이해해주길 원하고, 더 중심이 되길 원하죠. 그걸 끝없이 제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는 경계를 배우지 못합니다. 세상은 다 나를 받아줘야 한다고 느끼게 되고, 내 감정은 언제나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식의 자기중심성이 강화될 수 있어요. 그게 심해지면 나르시스틱한 아이로 자라게 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건 수용과 공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경계와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의 감정은 읽어주되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가 화났으면 화났구나는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화난 김에 엄마를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무례하게 굴거나 규칙을 다 깨는 것까지 허용하면 안 돼요. 감정은 수용하되 행동에는 선이 있어야 해요. 이 선이 없으면 아이는 불안을 더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경계가 있을 때 더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문장이 있어요. 아이를 위해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결핍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결핍을 상처와 같은 말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부족함을 느껴도, 조금만 실망해도, 조금만 불편해해도 바로 메워주려고 하죠. 그런데 상처와 결핍은 다릅니다. 상처는 모욕, 비난, 경멸, 방치 같은 방식에서 오는 거예요. 하지만 결핍은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예요. 조금 부족해야 욕망이 생기고, 조금 기다려야 자기가 원하는 걸 향해 움직이고, 조금 불편해야 견디는 힘이 자랍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뭔가를 사달라고 할 때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안 돼, 이번엔 안 사, 라고 단호하게 말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물론 아이는 그 순간 힘들어 하겠죠. 울고, 떼쓰고, 실망하고, 삐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견뎌줘야 해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결국 엄마가 무너져 버리면 아이는 배웁니다. 아, 내가 힘들다고 하면 세상이 바로 나를 맞춰주는구나.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실망을 견디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성장입니다. 결핍은 욕망을 만듭니다. 뭔가 부족해야 내가 원하게 되고, 원해야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면서 나만의 힘이 생겨요. 늘 부모가 다 해주고, 다 맞춰주고, 다 알고, 다 막아주면 아이는 자기 욕망을 만들 기회를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불편함을 견디는 힘도 없고, 누가 조금만 나를 거절해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결핍을 주는 건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을 살아갈 근육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단순하지만 어려운 방법이에요. 아이가 어떤 요구를 할 때 일단 멈추세요. 바로 대답하지 말고, 바로 해결해주지 말고, 바로 설득하려 들지 마세요. 멈추고, 보고, 견디세요. 아이가 울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서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엄마가 같이 견뎌야 해요. 안 돼. 하지만 엄마는 네가 힘든 것도 함께 있을게.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이를 혼자 두고 모른 척하라는 게 아니고, 아이의 감정은 함께 있으면서도 요구 자체는 다 들어주지 않는 것. 이게 건강한 공감이고 건강한 경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엄마 자신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를 잘 키우는 엄마들의 특징 중 하나는 아이만 바라보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돌보고, 충분히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중심이 있어요. 그게 꼭 직업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자기 일이 있는 경우에는 삶의 축이 좀 더 분명해질 수 있죠. 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삶이 없는 건 아닙니다. 책을 읽어도 되고, 공부를 해도 되고, 글을 써도 되고, 산책을 해도 되고, 커뮤니티 활동을 해도 되고, 무엇이든 나를 위한 사유와 흐름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엄마의 삶이 전부 아이에게 걸려 있으면 아이의 상태에 따라 엄마의 정체성이 출렁이게 되거든요. 아이가 잘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 같고, 아이가 힘들어하면 나는 실패한 사람 같고, 아이가 반항하면 내 존재가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아이는 엄마의 감정을 떠받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건 너무 무거운 역할이죠. 아이는 아이로 살아야지 엄마를 안정시키는 존재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기 삶의 축을 갖고 있다는 건 단순히 취미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내 중심이 있으면 아이 문제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지만 동시에 거기서 빠져나와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엄마는 아이 문제에 잠식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힘들 때 엄마도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이 옆에 있으면서도 내 자리를 잃지 않는 것. 그게 건강한 부모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말 조심해야 할 말도 꼭 짚고 갈게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 말 너무 흔하게 쓰죠. 그런데 이 말은 생각보다 아이를 굉장히 무겁게 만듭니다. 물론 진심이겠죠. 진짜 아이를 위해서 하는 행동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 안에 숨어있는 무의식적인 요구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도 알아야 한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희생하는데 너도 그걸 갚아야 한다. 내가 너를 위해 이 정도 했으니 너는 잘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이 말 안에 섞일 수 있어요. 아이는 그걸 다 느낍니다.
그러면 아이는 나중에 행복해질 때도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잘 되는 게 엄마에게 빚지는 느낌이 되고, 엄마를 두고 나 혼자 즐거우면 안 될 것 같고, 엄마를 챙겨야 할 것 같고, 그런데 또 동시에 너무 무겁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사랑하는데 왜 미운지 모르겠다는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채감으로 묶인 사랑은 오래가면 반드시 분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를 위해서라면 너를 위해서라는 말 대신 이건 우리에게 필요해. 이건 네가 배워야 할 부분이야.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처럼 훨씬 솔직하고 분리된 언어를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부부 문제나 내 감정 상태를 아이에게 과도하게 공유하는 것도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딸과 엄마 사이에서는 친밀감을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아이는 엄마의 감정을 떠안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마가 외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아빠 때문에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아이에게 계속 털어놓으면 아이는 엄마를 이해하는 딸이 되기 이전에 엄마 감정의 저장고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딸들은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엄마의 고통을 자기 것처럼 떠안기 쉬워요. 그러면 자기 삶을 사는 대신 엄마를 돌보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이건 친밀함이 아니라 정가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정말 필요한 건 아이와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내 감정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소통은 많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건강한 선 안에서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엄마의 불안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지만 그 불안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은 소중하지만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쓰고 관찰하고 나와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수용과 공감은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읽어주되 요구를 다 허용하지 말고 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결핍과 경계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엄마는 아이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삶의 축이 있어야 아이와도 건강한 거리와 신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너를 위해서야. 같은 말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육아는 완벽하게 해내는 게임이 아니에요.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할수록 오히려 아이를 더 많이 붙잡게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틈이에요. 아이가 자랄 틈, 내가 숨 쉴 틈, 서로를 다른 존재로 바라볼 틈. 그 틈이 있어야 관계도 건강해지고 아이도 자랍니다. 오늘도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불안한 엄마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엄마는 아이를 절대 상처 없이 키우는 엄마가 아니라 내 불안에 속지 않으면서 아이 곁을 지켜주는 엄마라는 걸요. 완벽하게 채워주는 엄마가 아니라 아이가 결핍과 실망을 견디는 순간에도 옆에 있어주는 엄마라는 걸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이에게 뭔가를 바로 해주고 싶어지는 순간 딱 10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금 올라오는 게 사랑인지, 불안인지, 죄책감인지, 통제 욕구인지 한번 써보세요. 그 작은 멈춤이 엄마와 아이 모두를 훨씬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